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은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X축은 과세 대상 금액, 그러니까 소득이죠. 과세 표준이라고도 하고요. Y축은 세율이에요? 세액이에요? 세액이네요. 세액.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과세를 위한 소득, 과세 표준이라고도 하죠. 그동안의 시험 문제는요, 세율 가지고 많이 출제했어요. 세율 가지고. 그러니까 세율이니까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나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게 비례세율이었고, 이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는 간접세였고, 간접세는 소비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소득 구간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6개인가? 7개인가 돼요. 그 구간이. 그래가지고 이게 계단식으로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하죠. 이게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은 직접세에 적용이 되는데 직접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세액을 가지고 출제하기 시작했어요. 세액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을 밑으로 쭉 내리면 이 점에서는 비례세액이나 누진세액이나 똑같겠죠. 그러죠? 그래서 세액은 여기서는 일치를 한다고. 그러면 요렇게 나가면 이게 뭐예요?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게 비례세죠. 비례세액입니다. 율이 아니라 세액, 비례세액. 그러면 왼쪽을 보세요. 왼쪽은 비례세율이 누진세율보다 높죠. 누진세율이 밑에 있잖아요. 누진세율이 밑에 있으니까 누진세액도 밑에 있어야겠죠. 그러죠? 오른쪽 보세요. 누진세율이 높죠. 그러니까 누진세액이 높아야겠죠. 누진세율.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하는 것은 이와 같이 누진세율, 비례세율, 비례세액, 누진세액이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냐면 요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세율을 높이 적용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이거야. 너 일 안 하고 뭐 했어? 너 일 안 했으니까 돈 못 벌었잖아. 이 새끼 세금 많이 내. 너 돈 많이 벌었어요. 당신 돈 벌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세금 조금만 내세요. 낮은 세율 적용하는 거라고. 이게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예전에 중세사회 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지만. 이걸 뭐라고 해요? 역진세율이라고 한다. 그럼 역진세율의 경우는 누진세율과는 반대로 움직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겠죠. 역진세액이라고. 그럼 이 그래프는 이 6개 중에 뭐야? 이거란 말이야, 이거예요. 하나만 딱 떼가지고 출제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지 못한 분은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그래프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예요. 이 그래프 중에 이제 요거라고. 빨간 거. 역진세액. 1번.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건 누진세율입니다. 1번 틀렸고요. 맞는 거 찾아야 됩니다. 소득 대비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정답입니다. 역진세율이니까. 그러니까 역진이라는 것은 거꾸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부자가 많이 내야 되는데 부자가 조금 내고 가난한 사람이 조금 내야 되는데 오히려 부자가 많이 내는 경우. 이거 역진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세율도 역진성을 갖죠. 비례세율도 누진세와 비교해보면 가난한 사람은 불리하잖아요. 세금 많이 내니까 비례세. 부자는 비례세 유리하잖아요. 누진세 하면 많이 내야 할 텐데 조금만 내니까. 이것도 비례세율도 조세 부담에 역진성이 있어요. 그러나 역진성이 가장 강한 건 뭐야? 역진세율이라고. 역진세.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일반적으로 간접세보다는 직접세 부과한다. 이것도 틀렸죠? 간접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직접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역진세율은 이론상만 존재하고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아니죠. 역진세율이니까 부자한테 세금을 더 적게 걷는 거니까 부자한테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불리하죠. 4번도 틀렸어요. 12번은 또 설명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들었던 그래프잖아요.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수요 곡선은 하나죠. 공급 곡선이 두 개죠. 따라서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라고.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이 외부 효과라는 게 좋은 외부 효과가 있고 나쁜 외부 효과가 있죠. 즉 외부 경제가 있고 외부 불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요. 시장에다 맡기면 과잉 생산이나 과잉 소비가 되고요. 나쁜 것은 거꾸로 했네. 다시. 좋은 것은 시장에다 맡기면 과소 생산, 과소 소비되고요. 나쁜 것은 시장에다 맡기면 과잉 생산, 과잉 소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생산이나 시장 소비는 항상 사적 비용이나 사적 편익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림에서 12번 문제 그림에서 거기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이 있고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이 있죠. 자, 그러면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과 만나는 3, 이 수량 3만 개가 시장 생산량이에요. 시장 생산량. 그 다음에 시장의 그러면 균형 가격은 3달러가 되겠죠. 3달러. 공부하기 아주 좋은 문제네요.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서 최적 생산량 2만 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과잉됐어요? 1만 개가 과잉 생산된 거야. 따라서 이것은 플러스 외부 효과예요? 마이너스 외부 효과예요? 마이너스 외부 효과라고. 안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시장 생산량이 과잉됐으니까 최적 생산량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도록 개입해야겠죠. 이때 개입하는 게 뭐였어요? 환경세나 환경부과금이란 말이에요. 환경부담금. 이걸 통해서 최적 생산량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환경세를 얼마 부과한 거예요? 그 수직선. 가격에서 수직선으로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하고 수직선의 거리. 4만 원 빼기 2만 원이니까 2만 원이죠. 2만 원을 환경세로 부과한다고요. 그러면 소비자는 시장에서 얼마를 내고 사요? 4만 원을 내고 사요. 이 4만 원이 뭐예요? 4달러. 이 4달러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고 3달러는 시장의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고 2달러는 생산자가 얻는 가격이에요. 생산자 가격.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케이? 그러면 정부의 재정 수입은 사각형 면적이겠죠? 그럼 정부의 조세 수입은 2달러 곱하기 2만 개. 그러면 4만 달러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밑줄 친 세금 부과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그림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서로 다른 X제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각국 정부는 X제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X제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자, 세금은 얼마만큼? 2달러만큼. 자, 그럼 이제 1번으로 가서 옳은 거 찾아야 돼요. X제의 시장 가격은 2달러 상승한다. 3달러에서 4달러로 1달러 상승한 겁니다. 자, X제의 시장 가격은 원래 3달러에서 4달러로 1달러 오르는 것이고요. 2번. 정부의 조세 수입은 2만 달러 증가한다. 땡. 2만 달러가 아니라 4만 달러죠. 2만 개 곱하기 2달러니까요. 3번. X제 소비자 잉여는 2만 달러 감소한다. 소비자 잉여 감소하는 게 2만 달러 맞나요? 2만 달러보다 더 크죠? 2.5만 달러네. 이해됐어요? 이거잖아요. 이 그림은 모든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국가지, 지방지, 서울시, 교육행정기 다 출제 안 되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약간씩 변형이 있어서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림이 수요곡선이 하나고 공급곡선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곡선이고 이건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곡선이니까
여기에서 시장 생산량이 결정되는데 시장 생산량이 이게 시장 생산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적 생산량이 결정되는데 최적 생산량이 2만 개인가? 2만 개예요. 그 다음에 사적 비용에 의한 시장 가격이 3달러. 그래 정부가 이제 이거 최적 생산량으로 유지해야겠다 해서 요만큼을 세금을 부과한 거잖아요. 세금. 그러면 이제 시장 가격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고, 여기는 소비자한테 4달러 받아가지고 2달러만큼은 국가에다 세금으로 내고 이 2달러는 누가 가져가요? 생산자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생산자 가격이라고. 그러면 원래 사적 비용에 관한 공급곡소에 하면 소비자에게가 이만큼이었잖아요. 이 삼각형 면적. 그런데 정부가 세금으로 개입하니까 가격이 여기서 결정되니까 소비자에게는 요만큼으로 줄어든다고. 그럼 소비자에게 감소분은 어디예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사다리꼴도 아니고 요게 소비자에게 감소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에게 감소분은 요거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만큼 세금으로 이만큼 수량, 이만큼에 대해서 이만큼 세금 걷어가는 것이니까 요 사각형 면적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면적은 뭐였어요? 그렇죠. 바람처럼 시장에서 사라져버린 사회적 잉여라고. 소비자에게는 요만큼이고 생산자에게는 요만큼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에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는 거지.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대신 오염 배출권을 팔자는 거지. 그게 바로 코지의 정리. 오염 배출권에 관한 시험 문제는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지만 수능에서는 여러 번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 계산 문제라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쉽게 나올 거라고. 그 쉽게 나올 거 한 문제 정도 지난번 했었죠.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12번 문제 3번으로 다시 와서 XJ 소비자에게는 2만 달러 감소한다가 아니라 2만 달러에다가 요것만큼 더 감소하는 거죠. 요거니까 여기 2라고 여기 1이니까 1 곱하기 1 나누기 2니까 0.5. 그러니까 2만 5천 달러는 2.5? 2.5. 3번도 틀렸고요. 4번. X제 소비자 전체의 지출액은 1만 달러 감소한다. 자, 소비 지출액은 가격 곱하기 거래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만 원에 몇 개 소비했죠? 3만 개. 그러니까 3, 3은 9. 9만 달러? 9만 달러. 이게 이제 소비 지출액이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액이고요. 같은 말이에요. 가계 소비 지출액이나 기업의 판매 수입이나 또 같은 말이고 매매액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매매. 그런데 이제 4만 원일 4달러로 오르니까 거래량이 2만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달러일 때는 2만 개. 8만. 그럼 얼마 차이 나요? 1만 달러. 감소한다.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연도별로 10분위 분배율이 나왔네요. 10분위 분배율은 뭐였더라? T 10분위 분배율은 상위 20% 소득이 합계돼서 하위 40% 소득 합계. 따라서 T의 값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0일 때 완전 불평등. 2일 때 완전 평등해요. 여기에 대해서 진위계수라는 게 있어요. 진위계수는 노렌츠 곡선에서 이 면적 비율이죠.
대각선 아래 삼각형 면적 중에 불평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진위계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이럴 때 완전 불평등. 0일 때 완전 평등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시험 문제 그 교수들, 출제위원들이 표현이 이 10분위 분배율이나 진위계수나 모두 하나의 숫자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0에서 2 사이 하나의 숫자. 0에서 1 사이 하나의 숫자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수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서수적하면 틀린 거예요. 서수적은 앞서고 뒤서고 이것만 확인할 수 있지 숫자로 표시를 못해요. 근데 이거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기수적 이 말을 씁니다. 이거 일본식 표현 같은데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10분위 분배율하고 진위계수는 서로 달라요. 이게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좋아요. 즉 2에 가까울수록 공평 분배고 진위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즉 작을수록 공평 분배입니다. 됐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10분위 분배율이 A국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분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B국은 작아졌다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작아진다는 얘기는 불공평해졌다는 얘기고 커진다는 얘기는 공평해진다는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옳은 분석 찾아볼게요. 1번 소득 불평등 정도는 A국보다 B국이 높다. A국이 크잖아요.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A국보다 B국이 더 높다. 틀렸죠? 아, 맞다. 맞잖아. 평등 정도가 아니라 불평등 정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불평등 정도는 B국이 더 높아요. 10분위 분배율이 작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정답 1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틀렸겠죠? 여러분이 충분히 분석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14번 문제. 이게 이제 이른바 학력고사식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간간히 섞어서 출제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주 쉬운데 어려운 문제는 꽤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14번. 국제 원유가 상승이 초래할 경우 경제적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 참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가장자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적절한 게 몇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 환율 상승 바로 느껴지나요? 원유가 상승이라고 그랬죠. 지금 배럴당 1배럴당 서부 텍사스유가 제일 비싸요.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브렌트가 있고 중동에 그게 뭐죠? 중동에 무슨 기름이 있는데 사우디, 이란 여기서 만드는 거. 배럴당 지금 20달러가 조금 못 드는 걸 알고 있어요. 자, 20달러라고 합시다. 20달러. 근데 이게 국제 원유가가 상승했대요. 50달러로 올랐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원유죠. 원유 배럴당 이게 실물이죠. 이건 뭐예요? 화폐죠. 실물하고 화폐는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아시죠? 물가가 오르면 화폐가치 하락하는 것이고 물가가 내리면 화폐가치 오르죠. 그러면 배럴당 실물 가격이 올랐죠. 실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환율 인상이야, 인하야? 인하지. 항상 반대로 생각하세요. 원유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달러 가치는 하락한 거야. 환율 하락한 거야. 그러니까 1번 맞아야 틀려요. 틀렸지. 반대로 되지. 근데 지금은 이런 현상이 아니지. 문제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은 엄청나게 배럴당 20달러가 못 돼요. 이게 100달러 갔다가 60달러를 가더니 지금은 20달러도 못 가는 이렇게 원유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고.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된 거야? 환율은 상승하는 거라고. 지금 현재
세계적인 질서는 원유가가 하락하고 있죠. 원유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환율은 달러 가치 높은 거라고. 지금 이거 문제는 원유가 상승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1번 환율 하락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이건 누가 봐도 반대 못하죠. 원유가가 오르면 생산 원유가가 오르면 모든 생산원가가 비싸진다고요. 그럼 물가에 바로 영향을 줘요. 정답은 쉽게 2번입니다. 3번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유가가 상승했을 때 이건 나라 사정에 따라 달라요. GDP가 증가하는 나라도 있고 감소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전은 맞고 반전은 틀려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 약화인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원유가가 상승했으니까 환율은 하락했죠. 환율을 하락했으면 수출 감소, 수입 증가니까 경상수지 약화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함정에 빠졌다고. 어떤 함정에 빠졌어요? 경상수지는 네 가지를 합쳐서 경상수지라고 하죠. 뭐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잖아요. 수출과 수입만 가지고 따질 때는 경상수지라고 안 하고 상품수지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상품수지 약화라고 했다면 이제 더 어려워지지, 문제가. 그렇게는 출제할 수가 없겠죠. 정답이 2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다시. 원유가가 올랐어요. 국제 원유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어떻게 돼요? 하락합니다. 자, 달러 가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한 겁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감소하고 수입 증가합니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아니라 상품수지가 악화되는 거예요. 상품수지가 악화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확실한 정답이에요. 가장 정확한 건 2번 물가 상승이 정답이고 15번은 이게 수능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로 출제가 된 거예요. 빅맥지수. 이게 빅맥지수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빅맥이 이게 햄버거죠. 나는 안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큰 거라면서요. 어떻게 먹어요? 큰 걸? 이거 광고 보면 막 2층, 3층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빅맥이 우리나라에서 2,000원에 팔린다고 가정해봐요. 빅맥 하나에. 근데 똑같은 빅맥이에요. 똑같은 빅맥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1달러에 팔린다고 해봐요. 2달러로 합시다. 2달러로. 그러면 2,000원하고 1달러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1달러당 1,000원이 되어야 이게 적정 환율이죠. 즉 1,000원 for 달러. 이게 적정 환율이죠. 근데 이게 2,500원이 되면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달러 가치가 과대평가된 거잖아. 2,000원보다 비싸면 2,000원보다 싸면 달러 가치가 과소평가된 거잖아요. 이걸 알고 있느냐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 정도 알아두세요. 보세요. 국내에서 빅맥 가격이 3,400원이래요. 근데 거기 빅맥 지수라고 주어졌죠. 거기 FA라고 했는데 F 지워버리세요.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게 A가 바로 국내 가격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A 나누기 3.58인데 그 3.58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밑에 스타 표시가 돼 있고 미국의 빅맥 현지 가격이 3.58달러래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3,400원에 팔리는데 미국에서는 3.58달러에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거죠. 3,400원에 팔리는 것을 3.58달러에 팔리고 있으니까 2,000원 나누기 2 했듯이 얘 나누기 2 하면 적정 환율이 나오듯이 3,400원 나누기 3.58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950원이야. 950원 per 달러가 되어야 이게 적정 환율인데 시장에서는 1,130원 per 달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과대 평가된 거지. 그러죠?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옳은 분석을 찾으래요. 1번.
시장 환율이 원화의 구매력을 고평가한 게 아니라 원화의 구매력이 아니라 달러의 구매력을 고평가한 거죠. 달러 가치를 고평가한 것이니까요. 1번 반대로 돼 있고 2번 미국과의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원퍼달러 환율은 950원이 적정하겠죠. 빅맥 지수에 의하면 950원이 적정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113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달러가 과대 포장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답이죠? 2번 정답입니다. 3번은 한국 내 빅맥 햄버거의 가격이 미국 내 빅맥 햄버거의 가격보다 비싸다. 한국이 비싼 게 아니라 미국이 비싼 거죠. 그러죠? 그 다음에 시장 환율에 비해 빅맥 지수가 지속적으로 낮게가 아니라 높게 형성된다면 환율 인상이 아니라 환율 인하죠. 지속적으로 낮게 형성된다면 환율 인하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겠죠. 서로 반대로 해야 맞습니다. 낮게와 환율 상승이 반대로 해야 맞고 이런 문제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어떤 문제집에 보니까 빅맥 지수로 하지 않고 신라면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쓰는 거더라고요. 러시아 신라면 지수. 그런 거 가지고도 문제 만들어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엉뚱한 출제연이 들어가면 이런 것도 낼 수 있다니까요. 빅맥 지수 가지고. 이게 이미 기출문제로 평가원 모의고사 나왔던 거라 소개했고요. 자, 이제 16번으로 갑니다. 그림에 값이 소속된 모든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집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요. 자, 이제 하나씩 보게요. 값은 6개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다. 맞나요? 당연히 맞죠. 6개의 사회 집단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지위를 가질 거예요. 가족에서 아빠 겸 남편 겸 또 뭐가 있을까? 아빠 겸 남편 겸 아들.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 이상의 지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이제 확인해야 되죠. 이게 공부거리라고. 값이 소속된 이익사회는 4개이다. 자, 가족은 공동사회고요. 시민단체 이익사회, 노동조합 이익사회, 동창회 이익사회, 향후 이익사회, 병원 이익사회, 다 이익사회. 가족만 빼고 다 이익사회네요. 몇 개예요, 그러면? 5개입니다. 5개. 그 다음에 값은 비공식 조직에 가입되어 있다. 비공식 조직이란 그 전제 조건이 공식 조직 내에 있어야 돼요. 공식 조직 내. 그 다음에 값이 가입한 자발적 결세체는 3개이다. 자발적 결세체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동창회, 향후회 4개잖아. 4개. 병원은 자발적 결세체는 아니고 공식 조직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이 그림을 소개했어요. 사회 집단. 성격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사회 집단은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A, B, C, D. 단 A, B, C는 사회 조직이다. 이 말을 바꾸면 A, B, C는 이익 사회이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D는 뭐예요? 공동사회죠. 가족, 친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등등이 바로 공동사회. 이 그림을 잘 이해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가 이게 사회 조직인데 사회 조직은 3가지가 있었죠.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인데 이 중에 자발적 결사체는 화장한 얼굴과 화장하지 않은 얼굴이 있는데 화장품을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공식적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 화장 안 한 순수한 자발적 결사체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새 얼굴을 가진 건 B죠. B는 A와도 만나고 C와도 만나잖아요. 그리고 A와도 아니고 C도 아닌 것은 순수한 자발적 결사체죠. 그래서 B가 바로 자발적 결사체고 그럼 A는 뭐예요? A는 아직 모르겠죠. 이거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B 안에 C가 들어있으니까 C는 100% B죠. 비공식 조직은 100% 자발적 교섭체라고 공부했잖아요. 조심할 건 자발적 교섭체는 100% 비공식 조직은 아니에요. 그럼 A는 이제 공식 조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그림을 잘 이해해 두세요. 이게 수능으로 나왔던 건데 이걸 응용해가지고 우리 임용시험에서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으니까요. 자, 17번으로 갈게요.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관점으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가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규칙으로서 사회 규범이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주어진대요. 이와 달리 나는 사회 규범이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기 하고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그러면 가가 기능론이고 나가 갈등론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한편 다는 사람들에 의해 필요성을 인정받고 따라야 할 오타 나왔네요. 따라야 할 규칙이라는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비로소 일상생활의 약속으로서 사회규범이 존재하게 된다. 의미 부여니까 상호작용론이죠. 미시적 관점입니다.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으면 되겠죠. 1번 가 기능론은 소득의 차등 분배 체계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거죠. 저해한다고 보면 이건 갈등론이죠. 1번 틀렸고요. 나는 갈등론자는 사회와 유기체 간의 공통점을 간주한다. 기능론자들의 주장이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다는 인간의 능동적 및 자율성을 지닌 존재임을 전제로 한다. 미시적 관점, 상호작용론 정답. 맞는 걸로 정답. 4번은 가와 나는 거시적 관점이고 다가 미시적 관점이니까 4번도 틀렸고요. 18번 문제. 다음 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은 칼국수는 조선시대 전기에 조상들도 만들어 먹었을 만큼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이야. 요즘 칼국수는 끓는 육수에 면을 넣어 함께 끓이는데 조선시대에는 면을 따로 삶아 준비한 장국을 끓여 붓는 방식이었지. 만드는 방법이 달랐네요. 조선시대하고 오늘날하고. 자, 이제 옳은 설명 찾아야 돼요. 1번 갑과 을의 대화에 언급된 문화는 모두 비물질 문화가 아니라 칼국수라는 물질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번 문화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되거나 대체됨을 보여준다. 맞죠? 같이 끓였느냐 따로 끓였느냐 그 차이잖아요. 정답 2번입니다. 3, 4번은 별 의미 없고요. 넘어갈게요. 19번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가나다는 각각 서로 다른 사회보장제도래요. 세 가지가 뭐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죠.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능력 상실에 대비하려는 복지제도는 가에 속한다. 대비하려니까 사전적이에요?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인 사회보장제도는 딱 하나밖에 없죠.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사회보험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포인트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언금이 아니라 연금인데 다 나왔네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게 뭐죠? 기초노령연금이죠. 기초노령연금. 이건 공공부조입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사회보험이잖아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이거 전부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런데 노령기초연금은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100% 세금 가지고 하는 공공부조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나는 공공부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 모자 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모자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다에 속한다. 옛날에는 그 한부모 가족, 편모스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편모스라. 근데 그 말이 좀 어감이 안 좋다 해가지고 모자 가정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 서비스죠. 이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혜택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역시 사후적이죠. 그럼 이제 옳은 걸 찾아야 돼요. 1번
가와 비교해서, 즉 사회보험과 비교해서 나 공공부조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정답.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 가지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100% 세금 가지고 하는 공공부조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에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밖에 없고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것은 사회보험 가밖에 없고요. 혜택받는 대상자 폭이 가장 넓은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20번. 표는 어느 집단의 세대 간 계층 이동을 조사한 것입니다. 세대 간이니까 부모와 자녀가 계층이 나와야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부친의 계층과 본인의 계층이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계층을 소개해놨는데 여기도 조심해야 할 게 있네요. 우리 기본적인 모델은 여기가 부모고 여기가 자녀인데 이게 바뀌었죠. 여기가 부모고 여기가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 중, 하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계층 세습이고 위에가 하강이동이고 아래가 상승이동이라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100분비로 한 게 아니라 1000분비로 했어요. 1000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층 세습을 전부 해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200인가요? 200. 계층 세습이 200. 그러면 이제 800이 사회 이동이네요. 800이 사회 이동인데 하강 이동 합치면 얼마 나와요? 280. 하강 이동이 280. 그럼 나머지 1000에서 이 두 개 합치고 빼면 얼마야? 520이네요. 520이 상승 이동. 이게 상승 이동이고 이게 하강 이동이고 이건 세습 된 것이니까 1번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경우가 상승 이동을 경험보다 적다. 하강 이동이 적다. 맞네. 하강 이동이 적잖아요. 1번은 정답이에요. 싱겁네. 나머지 왜 틀렸는지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겠죠? 4번은 왜 틀렸어요? 본인은 다이아몬드형이고 부치는 피라미드형이고 그렇죠. 본인은 100, 530, 340 본인이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틀렸네요. 19위로 갈게요. 자, 이제 이런 문제 식은중법기로 풀어야 되는데 그래프는 세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근데 곡선으로 주어지지 않고 직선으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곡선으로 주어졌다면 기회비용은 커져요, 작아져요? 기회비용은? 커지죠. 근데 기회비용이 작아진다는 말은 문장 자체가 틀려버린 겁니다. 다시. 기회비용은요, 오리지널 기회비용은 이게 생산 가능 곡선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이니까 어느 생산량을 늘리든지 간에 그 접선의 기울기는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작아진다라는 그 문장 자체가 틀려버린다니까. 기회비용은 커지는 거예요.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그런데 이걸 간편법으로 출제할 때는 곡선으로 주지 않고 직선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직선으로 주어질 때는 어느 점에서든지 그 기회비용은 일정하잖아요. 따라서 기회비용은 동일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공부거리를 한번 해봅시다. 냉장고부터 해볼까? 냉장고 한 단위당 기회비용 A국 휴대폰 8분의 4 B국 휴대폰 8분의 12 C국 휴대폰 12분의 12 이렇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짜증내지 말고 한 번 더. 휴대폰 한 단위당 기회비용은 A국 냉장고 4분의 8 B국은 냉장고 12분의 8 그 다음에 C국은 12분의 12 이렇게 적용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1번으로 와서 A국에서 냉장고 한 단위의 기회비용은 A국에서 냉장고 한 단위의 기회비용은 휴대폰 8분의 4니까 2분의 1로 해야 되죠. 이거 틀렸어요. 2번 B국의 생산기술 발전은 곡선을 원점에서 멀게 하겠죠. 생산 가능 곡선이 멀어질수록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국, B국, C국이 똑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했다면 어느 나라가 가장 생산성이 높냐면 C국이 생산성이 가장 높고
A국이 생산성이 가장 낮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C국은 냉장고 6단위와 휴대폰 6단위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지금 C국은 냉장고만 만들면 12개, 휴대폰만 만들면 12개니까 휴대폰 6개 포기하면 냉장고 6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휴대폰 생산을 위한 기회비용은 B국이 커요? C국이 커요? 휴대폰을 분모로 해서 C국이 크죠? C국은 1 나오고 그 다음에 B국은 12분의 8이니까 1보다 작잖아요. 됐죠? 넘어갑니다. 2번 문제표는 각 임금 수준에서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다. 이때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동시장에 관한 문제네요. 노동시장이니까 생산물 시장이에요? 생산요소 시장이에요? 예, 생산요소 시장입니다. 노동이 거래되는 생산요소 시장에서 임금이 결정이 될 텐데 이 노동시장에서는 공급법칙에 예외가 한다고 그랬었죠. 노동량입니다. quantity of labor. wage. 노동의 가격입니다. 노동의 가격을 임금으로 표시하죠. 셀러리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셀러리는 정신노동자. 웨이지는 육체 노동자.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비싸면 노동자 조금만 쓰고 임금이 싸지면 노동을 많이 쓰려고 하겠죠. 서프라이 커버 오브 레이버. 노동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다가 획 돌아가 버립니다. 왜 돌아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배가 부르면 돈 더 준다 해도 일 안 하고 이제 제주도로도 가야 되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전합니다. 이것은 공급법칙의 예외로 공부한 적이 있죠. 그럼 여기서 이퀄점에서 노동의 공급자는 가격이잖아요. 여기에서 균형 가격, 균형 임금이죠. 균형 임금. 시장 임금이 결정되고 균형 고용량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140이네. 140. 140명이 만 명? 140만 명이 고용이 되는데 얼마일 때? W3일 때. 여기가 W3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개입하겠지. 최저임금제로 개입하잖아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이면 이 시장임금보다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고. 그 위에 있는 게 지금 W2 경우에 수요는 120이고 공급이 160이니까 초과 공급이 40 나오네. 여기 이렇게 해서. 초과 공급 140. 140이 아니라 40. 초과 공급 40. 이게 W2. W1일 때는 얼마예요? W1일 때는 이거 얼마야? 공급이 80. 이렇게 되죠. 이거 아래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했으니까 W1 아니면 W2로 시행하겠지. 그 안에는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자, 그럼 이제 1번으로 와서 옳은 거 설명한 거 고르래요. 이 시장의 균형 가격, 즉 균형 임금은 W3이다. 맞나요? 맞잖아요. 이퀄점은 W3잖아. 심각하게 끝났네.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공부거리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이다.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죠. 가게. 공급자를 보호할 목적이고요. 정부는 W4나 5가 아니라 1이나 2겠죠. 시장 임금보다 높게 규제하는 게 최저임금이잖아요. 그래서 W1이나 W2 수준에서 결정하게 되고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최대 몇 명? 최대 만약에 W1으로 하면 최대
요게 지금 비자발적 실업인데 이걸 구제해 주자는 거잖아요. 정부가 개입했을 때. 그러면 혜택 받은 사람은 최대 80명이겠지. 그지? 더블 2로 하면 최대 40명이고. 그죠? 그러니까 80명이 구제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80명을 구제받기 위해서 80명의 비자발적 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던가 아니면 조세 감면 혜택을 줘야겠죠. 그래야 이 80명을 고용할 테니까요. 넘어갑니다. 3번 문제. 표는 어느 생산자의 경제적 선택 상황이다. 생산자의 최대 이유는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생산자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래요. 그러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총 이윤을 극대화해야겠죠. 그러죠? 그럼 총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털어내면 그게 총 이윤이고 이 총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게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요. 그러면 총 수입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거기 보면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겠죠. 근데 판매량은 만든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사가는 게 다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율에다 포인트를 맞추면 되는데 일단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예요? 수요량 30개, 공급량도 30개니까 40원에 30개 팔리겠죠? 그러면 40원에 30개가 팔리면 이때 총 수입은 3, 4, 12, 1200원이죠. 그럼 이때 총 비용을 한번 계산해봐요. 총 비용. 생산비가 개당 8원이죠? 그러면 공급량이 30개니까 8원 곱하기 30개. 38에 24. 이걸 털어내면 960원. 이게 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얻는 적정 이윤이라고 말해요. 적정.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했다면 30원일 때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원일 때 총 수입이 얼마예요? 30개 곱하기 30원 곱하기 40, 1200원. 여기에서 이때 생산비는 어떻게 돼요? 4, 9, 36이죠? 그럼 그거 빼보세요. 1200에서 360원. 그러면 이거 960원이 안 나오잖아요. 굳이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이게 합리적인 경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생산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원에 30개 만들어서 사고 판다고. 그럼 이때 최대 이윤이 발생하게 되고 정답은 960원이 되는 거예요. 문제도 알고 보면 싱거워요. 이거 난이도를 좀 높이면 전에도 한번 풀어봤습니다만 평균 수입이나 평균 비용을 주고 뭐 생산량 수요량 이런 걸 준다고. 그러면 스스로 이걸 계산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수입 곱하기 판매량. 이건 평균 비용 곱하기 판매량. 그럼 총비용이 나온 거라고. 그렇게도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4번 문제로 갈게요. 표는 숙박요금 체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유스호스텔 숙박요금표인데요. 주중에 비수기일 때 35,000원, 정상 45,000원, 성수기일 때는 주중 주말없이 8만원. 왜 이렇게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질까요? 탄력성 때문이죠. 이런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말 또 이렇게 다르네요. 자, 그럼 바로 문제로 와서 옳은 걸 찾아야 돼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적용 가능하다. 땡.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격 시장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수기건 성수기건 가격이 똑같아야 되고요. 주말이건 주중이건 가격이 똑같아야만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겁니다. 2번. 시기에 따른 상품 차별화가 적용되어 있다. 아니죠. 상품 차별화가 아니라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3번. 비수기에는 초과 수요의 발생을 예측하고 있다.
성수기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을 비싸게 하는 거잖아요. 3번도 틀렸고 4번 성수기에는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다. 말을 바꾸면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올린다. 이런 얘기죠. 성수기 때는 비싼 이유가 비싸도 살 사람은 산다. 머물 사람은 머문다. 이거죠. 5번도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그림으로 관세 부과 효과입니다. 관세 부과 효과. 제일 먼저 나온 게 서울시에서 이게 출제가 되고 나서 국가직에서도 출제되고 또 지방직에서도 출제되고 또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자, 거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무역전 균형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거래가격. 국제거래가격이란 자유무역에 의한 가격이고요. 그럼 이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국제가격하고 그 수요 곡선하고 만들어진 삼각형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관세를 부과해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관세는? 공급자, 생산자,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부과한 만큼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죠. A, B, C, D만큼 줄어들어요. 대신에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겠죠. 얼마만큼 늘어요? A만큼 늘어요. A만큼. 그러니까 A만큼 들고 A, B, C, D만큼 줄어드니까 결국 사회적 잉여는 B, C, D만큼 줄어드는데 다행히 C는 누가 먹어? 국가에서 조세 수입으로 먹으니까 결국 B하고 D는 시장에서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회적 잉여란 말이에요. 자, 이거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로 가서 국내 소비량은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소비량은 국제 거래 가격일 때는 Q4만큼 소비했는데 관세를 부과하니까 Q3로 소비하죠. 그러니까 Q3,4만큼 감소한다. 맞네요. 1번 정답입니다. 나머지 공부거리. 생산자 잉여는 얼마만큼 증가하죠? A만큼만 증가합니다. 공급 곡선만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부의 조세 수입은 C 플러스 F가 아니라 C만큼입니다. 관세만큼에다가 초과 수요만큼 수입해 오는 거니까 그 C 면적만큼만 조세 수입, 관세 수입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4번 소비자 잉여는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A, B, C, D만큼 감소하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6번 문제. 옳은 판단을 골라야 됩니다. 갑 17세 미성년자네요. 민법상 미성년자고 형법상으로는 성년입니다. 유학 박람회에서 만난 판촉 사원으로부터 고가의 어학용 교재를 구입하였다. 아, 이거 거래네요. 민사상 거래네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값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 16세 역시 이 미성년자네.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아 평소 갖고 싶어 하던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취소 불가죠. 용돈이니까. 이거 허락받은 범위 내니까 취소 불가. 병 15세 역시 미성년자네요.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이걸 사술이라고 표현하죠. 속였으니까 취소권의 배제가 나타나죠. 취소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단갑에서 병은 모두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는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모두 취소할 수 있지만 을이 아니라 병만 사술을 썼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성인임을 믿게 했기 때문에 취소권의 배제가 나타납니다. 1번 갑을과 달리 병이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아니죠. 무효라는 말은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 무효란 말을 써요. 미성년자가 법률을 했더라도 일단은 유효합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취소함으로써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취소함으로써 소급효가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로 거슬러 가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1번은 무효가 아니고 갑을과 달리 병이 체결한 계약은 병이니까 이건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말 자체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병과 달리
병의 부모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병은 사수를 썼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판촉사원은 갑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걸 취고라고 하죠. 취고는 본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 부모님에게 하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하는 거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을은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사용했으므로 미성년자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용돈의 범위. 또 부모가 허락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없어요. 7번으로 갑니다.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가나다는 각각 가나가 아니라 가에서 다는 각각 사회권, 자유권, 참정권 공부해서 아시죠? 역사적인 발달 순서는 제일 먼저 나온 게 자유권, 두 번째가 참정권, 가장 나중에 발전한 게 사회권 이렇게 됩니다. 가번은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으니까 참정권이니까 정치적 기본권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본권이고요. 개별적 권리죠. 열거적 권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남원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은 권리니까 자유권입니다. 이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면서 고전적 기본권이면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면서 포괄적 기본권이에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 포괄적 기본권 권리다. 다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본권이 바로 사회권입니다. 사회권. 예전에 이제 우리 공무원님이 있으면 그 기출문제로 자유권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은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의 버니아 주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시험 문제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취고는 지금 안 보이지만. 그래서 하여튼 자유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헌법이 미국의 버지니아 주 권리장전이에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주 헌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이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최초의 복지국가의 헌법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했기 때문에 최초의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이 바로 1919년에 만들어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런 것도 예전에 출제됐다는 거 얘기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 1번으로 바로 갈게요. 가는 참정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 5개밖에 없습니다. 틀렸고. 나는 자유권이기 때문에 소극적이면서 방어적 권리다. 맞습니다.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고요. 3번에 가는 나와 달리 포괄적 권리 땡. 포괄적 권리는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괄적 권리 4개 기억해야 되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요 4가지만 헌법에 없더라도 인정되는 포괄적 권리고요. 나머지는 헌법에 있는 것만 보장하는 개별적 열거적 권리라는 거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건 헌법에 있는 것만 보장해요. 그래서 헌법에 있는 것만 보장하는 것을 상대적 기본권이라고 하고 한 국가 내 기본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인 권리, 포괄적인 기본권을 초국가적 기본권, 절대적 기본권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니까요.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8번 문제. 그림은 값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에 제출한 서류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민사조정 신청했네요. 누가 신청하죠? 당사자 중에 한 사람 또는 같이 신청할 수도 있겠죠. 대여금 반환 청구. 신청인이 갑이네요. 피신청인 상대방은 을이고요. 피신청인 을은 신청인에게 대여금 2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조정 신청서를 내면 이거 문서로도 낼 수 있지만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문맹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말로도 이거 조정 신청서 좀 써주세요 하면 그 법원 직원이 써줍니다. 구두로도 가능하다 정도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어떤 문제에서 나왔더라고요. 자, 1번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이잖아. 이건 정식 재판 들어가기 전에 대안이죠.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불가능합니다. 3천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여기 지금 2억 원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2번 소송 전에 을이 재산을 임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이게 민사조정이 아니고 재산을 임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가압류나 가처분인데 가압류, 가처분 차이는 몰라도 됩니다. 2번은 가압류 아니면 가처분이고 3번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조정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와 상고가 있는 것이지 조정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4번 대안적인 해결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맞죠? 넘어갑니다. 9번 문제 10번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그림과 같은 갑국 의회 의석 점유율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다음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T대의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었대요. 각국의 의회 의석 점유율이 T대, T 플러스 1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20대, 21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0대에서는, 그러니까 T대에는 A당이 과반을 넘었네요. 여대, 야소인데 T 플러스 1대 가니까 대통령이 속한 A당이 40%고 B당, 야당이겠죠. 45야. 그러니까 여소, 야대 현상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옳은 걸 고르래. 1번. 행정부 수반이 교체될 것이다. 아니죠. 의원 내각제라면 다수당의 당수가 행정부 수반이 되니까 T대에는 A당이고 T 플러스 1대에는 B당하고 이제 C당이 결합해가지고 이제 연립내각을 구성해야겠죠. 그 중에서 이제 다수당이 B당이기 때문에 수상은 당연히 행정부 수반은 당연히 B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소 야대 현상에서 이거 봤잖아요. 여대 야소에서 여소 야대로 바뀌었잖아요. 2번 봤고요. 의회 내의 C당의 영향력은 캐스팅 보트. 이 C당의 끝발이 아주 세죠, 이제. 그러니까 C당이 A당 편 들면 A당 안이 가결되는 거. B당 편을 들면 B당 안이 가결되는 것이니까 C당의 끝발이 세졌네요. 4번.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대립이 완화될 것이다. 아니죠.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전국이 불안해지겠죠. 그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제에서. 없어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 해결책이 있죠. 불신임과 국회 해산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데요. 10번으로 갈게요. 가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 셋 중에 두 사람이겠네. 홉스, 로크, 루소. 이 사람들 중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오겠죠. 옳은 거 찾으러 했는데 가번.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지만 다툼을 해결하는 합법적인 권력이 존재하지 않아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어렵다. 이에 개인들은 자연권을 보존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국가를 구성한다. 이렇게 수립된 국가는 자연법 보존을 위해 필요한 권력을 인민들로부터 인받아 그 목적에 맞게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인민은 이에 저항하여 결정적인 힌트 나왔네요. 저항권 사상이 나왔죠. 저항권 사상이니까 로크입니다. 로크. 그 다음에 4번. 자연 상태의 인간은 모두 평등한 상태이지만 자기 보존의 욕구로 인해 서로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러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더 안 봐도 되죠. 만인의 투쟁 이 말은 홉스가 사용한 말이니까 가는 로크, 나는 홉스. 1번. 가는 로크는 국가 성립 이전에 자연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 땡. 사회계약론자들은요 모두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 자연 상태에서도 천부 인권은 존재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천부 인권이 완전히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를 수단으로 본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나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이죠. 국민주권이 아니라 군주주권입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절대군주론이고요. 국민주권에 따른 직접민주정치를 옹호한 사람은 루소입니다. 루소. 2번 틀렸고요. 3번 가와 달리 나는, 그러니까 로크와는 달리 홉스는
권력 분립을 통해 땡 거꾸로 얘기했네. 권력 분립론을 주장한 유일한 사람은 로크입니다. 로크. 이것도 틀렸고 4번이 맞네요. 가나는 모두 국가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은 우리 사회문화에서는 사회명목론자들로 보는 거죠. 실제론자가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하게요.